안녕하세요, 파트너서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션별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준법관리팀에서 청탁금지법과 사례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웹 보안과 관련돼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는 클라우드 브리팀의 손경일 이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산업 디지털화의 추세와 관련돼서 박광남 부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청탁금지법과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준법관리팀의 이소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이제 설명절이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절 하면 선물을 받는 행위들도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웨비나에서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해서 그 청탁금지법과 사례를 한번 달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혹시 정식 명칭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이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이제 청탁금지법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청탁법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흔히 김영란법으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을 탄생했던 이유가 이 2012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연고주의라든가 학연지연주의가 좀 사회에 만연하게 돼서 이 청탁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좀 더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 청탁에 관련된 부정부패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들도 이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금품 등을 수수를 했었을 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따로 처벌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서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불신이 증가를 하다 보니 이후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들을 좀 차단하고자 이 법을 발의를 하고 탄생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계층과 의견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발의를 보완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 해당 법안을 공표를 하게 된 다음에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으면 이제 어떤 곳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적용을 받냐. 이 청탁금지법을 먼저 적용받는 곳, 그러니까 이 적용받는 대상 기관을 보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뭐 사립학교도 다 되겠죠. 그리고 학교 법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 또한 이 청탁금지법의 대상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공직자, 당연히 공공기관이 이제 적용 대상 기관이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라든가 공공기관 단체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법인의 임직원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언론사의 대표라든가 임직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이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받는다든가 위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업무를 파견을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일반 국민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청탁금지법을 좀 자세히 보자면 청탁금지법은 총 5개의 장과 24개의 부칙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정 청탁 금지에 관련된 사항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이렇게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내용으로는 부정 청탁 금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부정 청탁이라고 이제 이 정의를 내려보자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를 부정 청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 청탁에서도 이제 행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를 금지하는 걸 이 법안으로 이제 모두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총 15가지 유형으로 이 금지 행위를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고요. 이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는 총 7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또 아래 내용과 같이 총 7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과 관련돼서 제재 방식으로는 흔히 이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정청탁에서 최근까지도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흔히 부정청탁에서는 채용과 승진에 관련돼서 이제 부정청탁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공무원 시험과 관련돼서 OMR 마킹을 작성을 이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던가 아니면 뭐 그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면접에서 좀 어떻게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던가 그런 사례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제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될 때 면접에서 좀 우호적이게 해달라라는 청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금품 등이라는 이 정의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을 전부 다 금품 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부분도 다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좀 특이한 사항으로는 뭐 또 골프를 접대를 받는다든가 제가 또 다른데 특정하게 교통이라든가 숙박을 제공받는 경우도 금품 등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들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총 옆에 보시면 총 8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참 좋겠고 그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흔히 보시면 이게 금품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물을 줘야 하는 건가 그 가액이 이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100만 원 초과 내지는 이하의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죠. 5만 원과 3만 원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내용에서도 좀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흔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로 제공을 하셔야 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기재를 해드렸는데 5만 원 이하라고는 하나 이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농수산물의 선물이랑 그냥 일반 선물을 합산해서 총 최대 10만 원까지는 선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의 선물을 5만 원을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5만 원으로 5만 원 이상으로 초과를 하게 되거나 한쪽이 이제 5만 원을 초과해서 좀 채우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5만 원보다 또 미만으로 선물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10만 원 그렇게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이하라고는 하는데 이제 축의금이라든가 조의금과 화환을 합산을 해서 총 10만 원으로 이제 제공하는 경우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사례의 수수 제한이 있는데요. 이 직무 관련해서 외부에 강의를 나가시게 되면 총 40만 원대는 이제 상환액이 사례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된다거나 하신다면은 이제 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의를 나가시기 이전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품 수수 금지의 처벌 수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 100만 원 기준을 이 100만 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를 했었을 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을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거나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품에 관련돼서 수수금지 사례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비 결제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다소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거의 처벌로 보시면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가 됐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품 등 이제 수수금지 사례에서 또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의 금액이 5만 원을 초과를 하면 안 돼요. 근데 5만 원을 초과를 해서 선물을 하게 돼서 또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현금은 제공하지 않아야 되고 초과를 하든 이하가 되든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특히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뭐 기업의 외주를 받는다던가 발주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우리 쪽에 특정하게 뭔가 유리하게 그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한다던가 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사례에 해당이 되고 이 외에는 외부 강의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에 40만 원 이제 초과를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주로 나와 있고요. 저희 디모아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이제 상세히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기업 내규에 따라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웨비나는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님께서 그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바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브릭의 송경일 이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디모아 쪽하고 보안 파트너십, 이제 클라우드 보안 사업을 위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브릭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형 웹 보안 제품인 이제 클라우드 브릭 와프 플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주말에 이제 A형 독감이 걸려서 지금 얼굴도 많이 붓고 목소리도 좀 안 좋고 좀 발표하다가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희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장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브릭 와프 플러스라는 이제 서비스형 웹방화벽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브릭은 그 서비스형 보안 플랫폼 회사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사스형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본사는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고요. 미국하고 일본, 싱가포르에 이제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서비스형 보안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제 배경은 저희 이제 원래 저희 모기업인 이제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웹방화벽이나 이제 DB 암호화 제품의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서버 장비 중심의 이제 시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또 IoT 장비들까지 이제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접속을 하고 있는데, 기존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만 보호하면 되는 이제 환경이었더라면 아마 펜타시큐리티의 장비형 웹 보안 제품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나 이제 네트워크망이 더욱 이제 복잡해지면서 전통적인 이제 보안 방식으로는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심에 클라우드 환경 엣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측에 있는 엔드포인트, 그리고 왼편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영역 사이에서 저희가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저희 이제 미션이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웹 해킹 차단, 그리고 디도스 방어, SSL을 통한 이제 암호화, 그리고 사용자 디바이스 인증, 트래픽 차단 등의 역할을 저희 엣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하고 이제 제품 라인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걸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브릭 와프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저희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서비스형 웹방화벽 제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글로벌을 시작을 해서 일본, 국내 이렇게 역방향으로 사실 사업을 전개를 했어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국내는 비교적 늦게 이제 열린 좀 경향이 있고, 글로벌이 가장 빨리 열렸고, 그 다음에 일본, 이제 국내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국내외 고객과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가 미래 IT의 이제 기반 인프라가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이제 의심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불과 이제 내후년이면 클라우드 시장은 전 세계 1,000조 원의 시장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이제 2029년 정도 되면 이제 10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연평균으로는 18% 이상의 이제 성장률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보안 안보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제 공공 중심으로 보안 투자를 전면 확대한다는 이제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제 국정과제 이제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버 보안 부문이 또 혁신 기술 개발 과제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라고 해서 이제 CSAP라고 이제 약자로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이제 사스든 이제 인프라든 이제 CSAP 인증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제 AWS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좀 막는 그런 약간 무역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최근 몇 년간 좀 떠들썩했는데, 아마 이제 상중하로 이제 좀 제도를 나눠서 이제 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애저 같은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제 국내 공공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아를 비롯해서 이제 애저에 포함된 이제 파트너들도 이제 공공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웹방화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방화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 일반적인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은 IP 기반으로 특정 IP를 막거나 열거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좀 역할을 수행했다면, 웹방화벽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네이버 또는 뭐 커머스 같은 이제 웹 서비스들에 대한 좀 방어를 하는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이버 위협들은 사실은 이제 웹을 통한 공격들이 9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이제 웹방화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의 경우는 이제 해킹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사실은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이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 보안 업계에 있다 보면 사실 피해를 입고 이제 저희 쪽으로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이제 피해를 입은 상황은 사실은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한 예방을 웹 방화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안 제품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들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이제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 장비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반입을 해야 되고, 서버를 다 내려야 되고, 포트를 연결해야 되고, 설정을 바꿔야 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기존의 이제 장비 중심의 웹방화벽에서는 도입 자체를 사실 꺼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서비스형 이제 사스형 웹방화벽에서는 이미 구축된 클라우드상에 구축된 이제 엣지에 트래픽만 그냥 라우팅 시키는 걸로 그냥 도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30분 이내에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공격을 시각화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이 공격들을 차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 디도스 같은 공격들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그리고 체계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나중에 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글로벌로 진출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방어가 가능한지 등등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상의 이제 보안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클라우드 그리고 아크 플러스는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절차는 이제 3단계로 그냥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 신청에 해당되는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제 시네임 레코드를 발급을 해드리면, 그 다음에 적정한 시간에 이제 DNS 정보만 변경하면 바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격에 대한 시각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좀 대시보드를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 쪽으로 트래픽을 흘리는 순간 유해 트래픽과 이제 정상 트래픽을 식별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국가, 어느 지역, 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부분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클라우드 그리고 와프 플러스가 차단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지며 또 모바일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영역까지 가면 사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이제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사치 모니터링, 그리고 다국어 기술 지원, 그리고 컨설팅 관련 이제 그런 문의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이사칠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큰 회사는 아니긴 한데 좀 서비스형 이제 보안을 좀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 세계 한 28개 지역에 이제 저희 엣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화벽 인스턴스로는 한 4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개국 정도, 10만 개 정도의 이제 웹사이트에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부문에서 이제 가트너가 저희를 이제 대표 이제 프로바이더로 이제 선정을 해서 가트너 쪽에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서비스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용 환경을 이용하는 플랜이 있고 뭐 이제 공용 환경을 이용하는 플랜이 있는데 위쪽에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공용 환경으로 이미 이제 지어진 이제 엣지를 정해진 이제 트래픽만큼 사용하는 이제 플랜이고 하단에 이제 싱글 테넌트의 경우는 이제 고객 전용의 엣지를 하나 지어서 이제 고객 단독으로 쓰는 그런 이제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이제 가격 정책은 이제 디모아 측하고 이제 문의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요 플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왜 이제 클라우드 브릭 서비스를 써야 되냐? 일단 보안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설치형 보안 제품도 있고 또 AWS 와프나 또 애저도 와프가 있는데 왜 클라우드 브릭을 써야 되지?라고 질문을 하시면 일단 다른 이제 보안 이제 서비스들이나 이제 보안 제품들은 책임 관리를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관제사를 붙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운영 관리의 책임을 이제 고객이 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 고객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운영하면서 뭐 보안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서비스와 관제를 같이 묶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을 이제 도입하고 싶으나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땐 저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아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제 트라이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2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트라이얼을 하는데 디모아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제 트라이얼 신청하실 때는 트라이얼 기간을 일단 무제한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트라이얼 이후에 유상 전환 하실 때는 3개월간의 이제 무료 기간을 추가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이제 스페셜 오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잠겨서 좀 발표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 클라우드 브릭 와프 플러스에 대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 이어갈 패티시 사업팀의 박광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관점으로 메타버스와 스마트 팩토리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우선적으로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고 그 스마트 팩토리 이후에 메타버스 전이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젠다입니다. 제가 IIo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게 그 제조업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는 저희 디모아에서 개발한 그 아이메타버스라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PT 솔루션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그 활용되는 굉장히 많은 3D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그 CAD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3D CAD 중에서도 뭐 솔리드워크, UG, 그리고 뭐 지금 저희 PTC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크리오, 네, 뭐 오토데스크에는 인벤터라는 CAD도 있고요. 그런 CAD들에 대한 3D 데이터들이 그 뭐 정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모델에 대한 정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관점에서 PLM이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PLM이라는 시스템들이 이 PLM이라는 시스템이 도면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띵들과 연결되는 IoT 영역으로 발전이 되고 그 IoT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증강 현실을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AR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CAD와 PLM은 솔루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IoT와 AR은 플랫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과 플랫폼의 연결,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들은 SaaS 기반의 전환과 혁신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CAD, PLM, IoT, AR, 그리고 마지막에 SaaS의 데이터 저장, 그리고 SaaS 기반의 솔루션 운영, 플랫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조업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절차라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제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걸 안내를 하는 페이지고요. 다음은 제조업에서 흔히 하시는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서비스 모델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CO와 SCP. SCO는 공장 개념의 우리 전체 오퍼레이션을 IoT로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CP는 프로덕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판매한 장비, 그리고 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가전제품, 제품 이런 것들을 뭐 그 IoT 환경에서 연결을 해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SCO는 공장 전체에 있는 설비들을 모니터링하고요. 내 거를 모니터링하는 거고요. SCP는 내가 판 걸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나오는 왜 그 제조업에서는 IoT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이 장표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IoT 그리고 제품을 그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IoT. 그래서 이런 모델이 SC와 SCP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IoT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저희 PTC에서는 크게 5가지를 뽑았습니다.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 옵티마이제이션, 뉴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스레드, 악세다 트랜지션. 이게 크게 5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그 IoT를 도입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리모트 모니터링입니다. 리모트 모니터링은 원격지에서 뭐 흔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고요. 서비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oT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 비즈니스 모델은 IoT를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죠. 유지보수 개념에서 우리가 뭐 흔히 뭐 정수기를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리고 뭐 고가의 가전제품을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런 그 서비스에 대한 그레이드가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고객은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제품과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뭐 일종의 자부심? 예, 그런 것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조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IoT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가지의 영역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제조에서 DT의 핵심 영역은 어디가 되겠느냐. 그런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의 최적화. 그 DT를 하기 위해서의 가장 큰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 최적화는 IoT의 영역이 좀 더 강하고요. 그 우리 공장에 있는 그 에셋들이라고 하면 장비, 설비, 그리고 그 외 기간계 시스템들, 예,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예지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들이 그 고장이 생기고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미리 IoT 통신을 통해서 센서의 이상 유무, 그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는 언노멀 데이터라고 합니다. 언노멀 데이터를 미리 감지해서 그 데이터들의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계가 언제 멈출지를 해서 먼저 수리해서 설비가 멈추지 않게끔 하는 게 예지 보전입니다. 그 다음은 작업자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영역은 AR 영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T나 뭐 PLM, CAD 이런 거에 있어서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각종의 데이터들을 증강현실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실제 IoT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설비에 대한 조립 순서도나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들을 AR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지원을 하기 위해서 AR 기반의 원격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 자산 최적화 그리고 그 작업자 생산성 향상에 따른 AR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유지 케이스의 솔루션들은 PTC가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에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품질 조사 그리고 생산 중 품질 관리, 예방 품질 관리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3대 그 제조 DT에 대한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산업 촉진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촉진화는 뭐 제조 성과를 고려한 설계, 뭐 DFM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조기획단에서 제조기획을 좀 광범위하게 하고 좀 더 뎁스 있게 하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반을 만든다. 그러면서 뭐 에러도 뭐 줄어들이고 제품에 대한 그 퀄리티도 높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제조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핵심적인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형태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고 그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도식화를 좀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IoT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뭐 IIoT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IoT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런 시스템들을 단계별로 좀 그 구현하는 절차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밑에 단에 좌측 하단에 그 생산 라인 및 생산 라인 관리 및 운영에서 그 생산 라인에서 각종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과 그런 그 이상 유무의 데이터들을 그 PTC에 있는 캡 서버라는 거에서 그 각종의 드라이버들을 하나의 드라이버로 연결해서 생산 활동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매시업을 통해서 띵웍스 안에 PTC IoT 플랫폼이고요. 띵웍스 안에 그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한 데이터들을 뭐 고객의 입맛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하겠죠. 그런 그 메뉴도 만들고 그리고 봐야 될 차트도 만들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니터링 해야 될 설비에 대한 3D 모델링 데이터도 집어넣어 가지고 걔를 3D 모델 기반의 모니터링 예, 그런 형태의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띵웍스 단에서 그 모여진 그 데이터들을 애널리틱 서버에 집어넣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그 이 사용자들은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생산성 혁신 활동 수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네 가지 업무들을 해서 그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경쟁사보다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 플랫폼 안에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가운데에다 집어 넣어 놨는데요. 먼저 그 제조 현장 데이터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설비에 대한 설비 모니터링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IoT에 대한 그 기능이고요. 현재까지 또 요구되는 사항들은 근로자에 대한 시설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요구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IoT 플랫폼 안에서 통합 대시보드 형태로 제조 생산 데이터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저값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최적의 레시피, 설비 레시피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현장에 적용을 하고요. 그 현장에 적용을 하는 작업자들의 그 안전관리 시스템들도 이 안에서, 띵웍스 안에서 구현을 해서 각종의 기간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ERP, MES, QMS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각종의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통합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솔루션이 PTC 안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제품을 만들어낸 거를 저희가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NDA가 있어서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구하고 비슷한 사례를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떨어집니다. 이번에 만든 것보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PTC 데모 사이트에 나온 동영상이고요. 하우덴이라는 유명한 외국계 펌프 회사의 동영상입니다. 먼저 그 화면 안에 이런 이제 그 모니터링 해야 될 설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3D 모델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각기의 그 위치에 맞게 그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은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실제로 그 에셋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IoT의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화면을 가지고 그 많은 작업자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경고 데이터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 그 워터펌프들이 그 구성되어 있는 전체 그 공장의 화면이긴 한데 각 단위 설비별로도 모델링을 해서 그 설비에 대한 이상유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제조를 떠나서 안전 쪽으로 좀 넘어가서 안전 데이터들은 따로 뭐 CCTV 연계라든지 그리고 CCTV 연계에서도 AI 머신 비전을 통해서 뭐 지게차와의 그 접촉 사고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협착 사고 이런 것들도 그 우리 현재 CCTV에 대한 기능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요. 머신 비전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는 곳에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AI 안내 시스템 그런 것들까지 우리 그 전체 통합 대시보드의 기능으로 담아서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관광버스. 세상엔 다양한 버스가 있지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버스는 메타버스죠. 신기하게도 메타버스란 키워드가 붙으면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고 투자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대기업인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그러니까 TV나 바꾸기도 뭐 했는데요. 이런 데서 그 메타버스에 과연 대한 무엇이길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엄청난 관심이 나오는데요. 모아지고 있는 사실 걸까요? 메타버스가 뭔지 정의가 잘 안 되거든요. 메타버스는 저도 저거 넘어 그랬었고 무엇을 그래서 뛰어넘는다 동영상을 이런 몇 개 뜻의 찾다가 메타와
우주, 지금 이 동영상이 세계란 그나마 뜻의 유니버스의 좀 합성어로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해하기 좀 인터넷 좋은 것 가상 같아서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란 말은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말에 담긴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상상은 여러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인터넷이 개념은 이미 발전하면서 이런 있었습니다. 풍각한 사이월드. 가상현실의 세계는 네. 실생활과 점점 다들 아시죠? 가까워지게 사이월드.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먼저 않았고요. 자신의 캐릭터로 아바타, 타인과 소통하며 사이월드 가상세계를 네, 모험하는 이렇게 인터넷 불렀는데 게임이 지금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용어가 있는데요. 발생을 하면서 그 밖에 부합이 자신의 됐던 것 방을 같습니다. 꾸미고 타인과 소통하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 시작한 가상현실 세계 세컨드 라이프는 지금 봐도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비와 기술이 부족해 많은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3D 기술과 결제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좀 더 그럴듯한 가상세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가상현실과 지금의 메타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가상세계 그 자체가 현실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굳이 현금을 바꾸지 않아도 가상화폐로 생활이 가능하고 교육이나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사용했던 화상회의나 파일 공유, 암호화폐 등의 서비스가 미래에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상현실 시대에는 그저 놀잇감 정도로 여겼던 가상세계가 메타버스에서는 실제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쓰는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상현실이란 단어를 버리고 메타버스를 쓰는 이유 중에는 이 산업이 새롭다는 것을 강조해 관심을 끌어보려는 기업들의 목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안에서 우리 일상의 뭐, 중요한 일부분이 될 공부도 것은 하고 분명합니다. 결제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표현이 우리는 더 됐는데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 안에서 안에서 보내게 이제 되겠죠. 제조업에서 그 일을 할 모습이 수 있게 됩니다. 어떨지는 좀 더 기다리며 그 기대해 내용을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메타버스를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메타버스.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 게임이라든지 싸이월드라든지 그런 소셜 메타버스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산업용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 안에서 제조에 대한 제조의 혁신을 가져오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현장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 직접 못 갔을 때 그 공장 안에 그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서로 만나서 외국 바이어와 공장도 같이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그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디모아에서 그 산업용 메타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뭐 기능 구현까지는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에 데모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장편 마무리하겠고요. 우선 기업들이 그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지컬 월드에 있는 우리 CAD 데이터나 그리고 설비들에 대한 부분을 공장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이게 옛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피지컬 월드를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일부분 그런 걸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꼭 있어야 될 ERP라든지 MES라든지 PLM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근간 데이터들을 연동을 했고 그런 설비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넘어오는데요. 소개해드렸던 IIoT 단계입니다. IIoT와 AR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시제하고 피지컬 월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IoT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R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디지털 트윈. 뭐 피지컬과 디지털과의 만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가상의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양한 참여자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직원, 고객, 협력업체. 그게 이제 스텝 3까지 가는 메타버스 전개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PTC의 전략적 플랫폼의 전략입니다. 그 띵웍스는 IoT 플랫폼을 앞서 말씀드렸고 뷰포리아는 AR에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가 구현한 거는 그 고객이랑 그냥 회의하고 모델링 데이터 보고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연계한 데이터도 보여주고 연계한 데이터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설비가 돌아가는 설비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작업자가 AR 뭐 디지털 목업을 띄운다? 그랬을 때 그런 AR 데이터까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냈고요. 그 안에 뭐 CAD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띵웍스에 대한 캡서버라는 솔루션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그 메타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체 데모 동영상은 아니고요. PTC에 있는 그 솔루션이 들어가서 데모를 하는 동영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왼쪽은 설계자의 관점입니다. 오른쪽은 바이어의 관점. 왼쪽 설계자가 그 현장에서 그 만들어진 그 3D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바이어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AR하고 같이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파트리스트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파트리스트를 선택할 때마다 AR과 우리 메타버스 내에서 AR은 현장에서 띄운 겁니다. 현장. 메타버스는 이 지금 설계자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설계 데이터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 띄운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실시간 IoT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띵웍스로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CAD에 있는 CAD 데이터들을 파트리스트별로 띄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바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엔진 부위를 보여줄 때 엔진만 체크를 해서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엔진 설계 데이터를 보여주고 설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성도 바꿔보고 설계 변경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소셜 메타버스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 도입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 그 디모아 아이 메타버스 안에는 PTC의 띵웍스 그리고 AR 뷰포리아 그리고 CAD 크리오 그 세 가지 제품이 크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패키징화해서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하는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뭐 그 IIoT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늦게까지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뭐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월간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